네, 오늘도 시크릿 투자 전략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 속 가장 뜨거운 핫테마, 그 시크릿한 이야기를 가장 핫한 파트너, 하창봉 파트너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오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신혼의 꿈 K증시. 그러니까 뭐 신혼의 꿈이라는 건 상당히 행복한 꿈이죠. 그리고 이제 K증시가 지금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만 놓고 보면 사실 정확히 여기는 글로벌 중에서 3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 자체가. 근데 2주를 놓고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주가 지수가 5월 26일 정도에 2,600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2,850선 이상이니까 대략 10%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장도 열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국 증시는 최근에 보게 되면 약간 우리가 연휴 기간에 조금 불협화음도 많이 있었어요. 실내로 테슬라 주가는 300달러 밑으로 내려가 있고 네. 그 와중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가 있습니다. 예, 가장 AI의 수혜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상징적인 가격을 좀 넘었단 말이죠. 네. 뭐 삼성전자도 오늘 한 6만 원도 갔다 오고 하이닉스도 그렇게 안 가더니 이제 23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도 많긴 많은데 사실 여전히 미국 증시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혹시 대만 증시를 보게 되면 안 움직입니다. 예, 미국 증시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추가적으로 급락을 안 하는 거지 많이는 안 가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가 항상 좋을 수만 없으니까 네. 예, 항상 이렇게 아무리 신혼이라 하더라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럴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똑같이 경험하시지 않겠어요? 자, 그래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썸머 랠리라는 게 미국은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가면 바쁩니다. 엄청 바빠요. 네. 돌아다닐 때도 많고 사진도 찍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갔다 오면은 다시 갔다 와서 한국에서 여행의 피로감으로 또 쉬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한번 휴가나 유럽 쪽은 가면 한 달씩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기 전에 주식을 많이 사놓고 가는 거 네. 그거를 보통 썸머랠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와 머스크의 어떤 불협화음도 같은 연결선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약간 아주 그러니까 여름은 오는데 불편한 거죠. 예, 불편한 어떤 여름이 좀 직면했지 않나 그런 이야기하고 밑에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관세 이슈 때문에 여기 보면 고용이죠. 하이어링. 고용도 약간 지금 고용 시장도 얼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투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제 고용 자체도 그렇게 많이 나쁜 건 아닌데 마침 이제 5월달 고용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많이는 안 나빴는데 맨 밑에 말이 이제 트럼프를 완전 직격하는 내용입니다. 맨 하단에 글이 있는데 트럼프 자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예. 다음 플랜이 뭔지를 모를 정도로 이게 약간 이제 월가 일부에서는 미국판 썰머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런 거 한번 보고 가는 겁니다. 정치라는 건 사실 그런 거거든요. 다 좋은 것 같지만 일각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보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짚어봤는데 사실 이거를 뭐 예단할 필요는 없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여기 보면 이제 고용이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주말에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이틀의 미국 증시를 보고 오늘 열린 거잖아요. 근데 목요일 날 미국 증시는 트럼프와 앨런 머스크의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조정을 보였었는데 그거를 고용이 엎어버린 거거든요. 고용이 엎어버렸고 지금 현재 영국에서 진행 중인 미중 고위급 회담을 통한 협상 완화 협상 기대감인데 지난 금요일 날 발표했던 미국의 그 고용을 보게 되면 한 14만 건 정도가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면 취업자 수죠. 그리고 이 숫자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미국 고용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은 밑에 게 중요해요. 네. 4.2%라는 실업률.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안정적인 거죠. 이게 높아지면 이제 실업자가 많은 거고 그다음에 밑에 같은 만약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줄어들어도 임금이 줄면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임금 자체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한 3.9% 정도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만 놓고 보게 되면 막 좋다고는 못 하겠는데 조금 전에 이제 월스트리트 보도의 일부 이야기처럼 생각보다 완전히 이렇게 프리징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얼어 있는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고 하면서 시장은 조금 환호했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가장 걱정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한국에 테슬라 주주 엄청 많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뭐 팔란티어, 아이온큐, 기타 뭐 많은 서학 개미님들 보시는데 테슬라 주가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 차트가 뭐냐면은 한 260달러 정도 작년 11월 달에 있다가 한 400, 500달러 언저리 갔다가 작년 연말에요. 트럼프 이제 당선되고 나서 미국의 그 선거가 11월 초에 있었잖아요. 네. 네. 당선되고 나서 연초 4월 달까지는 또 200달러 중반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350달러까지 갔다가 최근 사실 이게 와르르 무너진 거거든요. 네. 300달러. 네. 이게 의미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메시지를 또 줄 수도 있고 네. 또 테슬라가 당장 일정이 이번 주 일정이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국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지금은 태가 안 나는데 자동차에 움직이는 반도체 어느 나라 반도체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어디가 들어갈까요?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 반도체 들어가겠죠. 네.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테슬라 주가는 지금 당장에는 시장에서 뭐 테슬라 주주한테는 조금 어두운 무검자가 될 수는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조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면 불똥이 튈 수 있는 이슈나 섹터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많아요. 원래 이 이야기가 딱 목요일 날 나오니까 테슬라 주가만 내려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간 방송하는 2월 9일 기준 미국 현지 시간에서 반등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나 이런 것도 같이 밀렸었어요. 네. 물론 낙폭은 이제 그 다음 날 발표됐던 고용 때문에 덮어버리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왜 테슬라의 얼렌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가 서로 싸우냐 이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만약에 테슬라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정치적 후원금도 마찬가지고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준 게 맞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또 한편을 놓고 보기에는 테슬라 입장에서도 오히려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어요. 그게 아시겠지만은 빨간색, 색상이 빨간색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테슬라의 최고급 세단 모델 S를 샀단 말이죠. 네, 산 건지 그냥 준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머스크와의 어떤 관계를 좀 확실한 부분이었는데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를 직격한 가장 큰 이유는 감세안에 대한 반대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앨런 머스크는 원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앨런 머스크가 감세안에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니 테슬라의 전기차가 안 팔릴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테슬라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주면 좋긴 좋은데 무분별하게 많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테슬라의 전기차에서 점유율이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그 보조금을 주면서 경쟁사가 될 수 있는 GM이나 포드나 뭐 도요타나 우리나라 현대나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점유율을 넓혀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앨런 머스크는 그 트럼프 이전에도 IRA 법안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 건 아닌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했던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트럼프의 지지율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테슬라 주가도 보겠습니다만 앨런 머스크와 트럼프의 어떤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면 실례로 2년 있다가 또 미국은 중간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뭐 지지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또 하나가 감세안에 대해서 가장 상징적인 기업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반대표를 던진다는 거는 향후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고 그걸 좋은 쪽으로 보게 되면 또 감세안이나 트럼프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좋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네. 안타깝게도 테슬라 주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미국 이야기 해봤고 이제 우리로 넘어올게요. 우리는 지금 하와이예요. 네. 네, 뭐 신혼여행이 제일 많이 간다는 하와이인데 뭐 이렇게 글자 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대선 공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글자 좀 작습니다만은 한국 정치가 지금 2,800포인트 중간까지 간 가장 큰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받는 가장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향상하겠다. 그 지배 구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자사주 소각이에요. 자기 회사 주식.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면 돼. 기업들은 왜 자기 회사 주식을 매수를 해놨을까요? 그러게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왜 뭐 우리가 말할 때 셀트리온도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편으로 삼성전자도 그때 56,000원 가니까 막 조 단위로 자사주를 매수를 해요. 네. 도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시크릿 투자니까 이야기인데 자사주가 그냥 보면 주가가 내려갔으니까 주주 안정책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사주 매수가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입니다. 자사주는 의견권은 없지만은 실제적으로 나중에 적대적 M&A라든지 그러니까 주주 대주주 입장에서 그네들의 표 심리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죽여버리는 효과니까.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으로 주가 방어라는 어떤 거창한 명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주주 대주주 이게 기업 지배 구조 투명성 측면에서는 자사주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자사주를 소각 의무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이제 좀 강화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자사주가 좀 많았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좀 있었고요. 앞으로도 아마 투자하시던 분들은 그런 종목들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두 번째가 맨 밑에입니다. 역대 대통령상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선진국 지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주가 조작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서 바로 상폐시키겠다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한국의 증시가 3,000, 5,000 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거예요. 근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그 조건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환 시장이나 이런 거는 많이 열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거예요. 기업 지배 구조.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3조 이상 금액 매수하고 하는 것도 물론 그게 이제 특정 종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는 이제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말 칼날을 들지 않을까 일단 기대감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좋고 이는 이제 매크로 관점인데 그거 떼고 근데 이제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요새 뭐 주식 안 하고 다 토큰 하시죠? 네, 그건 이제 정책 관련주예요. 뭐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 주요 이제 실무자분들이 이제 주요 인사에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이쪽은 제가 뭐 많이 언급드릴 것 같지는 않고 허니문 랠리의 핵심은 결정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이 있다는 걸 갖고 가시면 이 종목들이 금융주나 정권주나 지주사나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텐데 아마 시장 자체는 조금 조정을 보인다든지 놀릴 수 있어도 그쪽 섹터들은 잘 안 밀릴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막상 살려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원래 거래가 없던 종목이 많으니까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한국 허니문 랠리의 중심이라는 걸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6월 4일 기준이고 오늘은 6월 9일입니다만 딱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정권 금융주, 지주사, 이 지주사가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이 지주사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게 이제 외국에서 보면 그런 거죠. 아니 내가 하이닉스를 투자하게 되면 하이닉스를 사면 되는데 또 하이닉스를 사기 위해서 하이닉스 SK텔레콤, SK스퀘어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위에 SK가 있고 채태원을 보고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또 SK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지주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21대 대통령의 어떤 정치 부양 정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종목들 많아요. 자회사의 실적이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디스하면 좀 그럴 수는 있는데 디스까지는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두산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서 60만 원까지 갔거든요. 두산은 알짜 자회사가 있어요. 두세 개 정도. 두산밥켓, 두산에너빌리티. 그렇죠? 근데 GS라는 회사가 있어요. GS. 여러분들 그 GS 리테일도 들어보시겠죠? GS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메인의 비중이 많은 게 뭐냐면은 GS, 칼텍스, 정유사거든요. 그 실적 안 좋아요. 근데 주가는 확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투자분들이 사실상은 좀 어려운 거예요. 야, 지주사를 막상 살라 그러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예요. 그렇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좋으니까. 그러면 주집 사는데 약간 그런 기업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주사에 엮였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는 제 말 안 하려고요. 이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역 화폐나 디지털 토큰은 매매용으로만
확인하시면 좋고 그다음 AI는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시간에 두 번째 이슈가 한국행 AI였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 방송 보시고 후기담이 제가 봤어요. 뭐 제가 자랑을 잘 못하는데 네. 말을 꺼냈으니까 네. 지난주 두 번째 이슈가 선거 끝나고 나면 한국행 AI면 바로 생성형 AI, 뭐 솔트룩스나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오. 또 마침 이따가 종목 AS도 하겠습니다마는 또 AI 관련주도 한번 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모르겠어요. 갑자기 많이 오르니까 이게 지금 한국 장의 중심이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했고요. 가장 이제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많은 투자분들이 여러분도 그렇고 과연 이게 얼마까지 갈까 궁금한 거예요. 오, 네. 그럼 이거는 삼성전자 주주, 하이닉스 주주, 그다음에 코스피 인덱스를 투자하는 주주분들이 많으세요. 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자산에서 운용하는 코덱스 레버리지 코드 번호 12630.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에 투자하시는 코드 번호 233730. 이런 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국내 지수 ETF 순자산 총액이 200조를 돌파한 거죠. 와. 엄청나네요. 여러분들이 막 와 하잖아요. 네. 이게 그냥 이런 게 아니라 21년도에 대략 100조 원이 안 됐어요. 네. 한편으로 놓고 보기면 국내 투자의 결이 많이 바뀐 거예요. 3, 4년 동안. 그러니까 종목을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오히려 종목보다는 섹터와 시장을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패시브 ETF 같은 게 옛날로 생각하게 되면 한 20년 전에 국내 증시에서 펀드 열풍이 있었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이 조금 잊으실 수도 있어요. 2000년 전후에 2000년 전후죠. 예, 2000년 전후에 이제 그 전에 원래 국내 현대정권인가? 그 전에 이제 뭐 말아먹었어요. 대한민국을 펀드로 박살을 낸 적이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러다가 2000년이 넘어오면서 이제 국내가 펀드 열풍이 불은 적이 있어요. 네. 아마 2000년부터 2001, 2년 초반이었는데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은행에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 그거는 이제 펀드 열풍이었고 그때 이제 중국이 팍 날아갈 때. 네. 그 엠모 정권사가 이제 그때 엄청 컸지 않습니까? 예, 지금의 미래에셋 정권인데 예를 들어서 그때 열풍이 될 정도로 지금은 ETF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오. 제가 이거 화면 꺼낼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꺼냈냐면 지금 지수가 3천이 갈지 4천이 갈지 KB금융지주나 삼성증권의 주가가 얼마 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네. 네.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 패시브 수급 네. 요인보다 유입이 액티브보다 무섭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 그거랑 관련된 걸까요? 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ETF에든 패시브 ETF가 있고 액티브 ETF가 있는데 패시브는 뭐냐면 주가 지수나 섹터를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방산 ETF, 조선 ETF, 원전 ETF 이런 거 들어봤죠. 네. 그다음 액티브라는 건 뭐냐면 나 좀 하는데 싶어가지고 시장을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좁혀가지고 뭐 반도체면 반도체, 뭐 배터리면 배터리 이런 식으로 더 좁혀 사는 거, 그 중에서도 종목을 사는 것들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할 때 장이 무서운 게 뭐냐면 패시브 자금은 감정이 없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카카오 주가가 난리가 났어요. 네. 카카오페이는 상한가를 치고 물론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료들로 움직이긴 했는데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주가를 보고 있으면 너무 오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오늘 너무 많이 올랐어. 오늘 52,000원까지 갔으니까 내가 49,000원 내려오면 살 거야. 그렇게 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카카오 주가가 다시 45,000원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마자 바로 물려요. 왜냐하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의 액티브 성격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정확히 타점을 맞추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패시브는 어떤 거냐면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패시브 수급이 무서운 이유는 패시브 수급이 이렇게 팍 들어온다고 할 때는 비중을 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내 ETF에 이런 자금 자체가 많이 온다는 거는 국내 증시에 대한 유동성 자체가 풍부한 한 면을 좀 보여준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리 보시고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빨리 넘어가면 이제 세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우리는 항상 또 좋지만 항상 어떤 디데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12일 날이네요. 12일 날이 아이러니하게도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겹치는데 일단은 지난 4일 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의를 했고 이제는 12일 날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이 조금 다르던 게 작년 12월 달은 통과를 했다가 거부권이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보통은 이제 통과되게 되게 되면 또 대통령의 재가라든지 사인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아주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모두 아까 봤던 대로 지주사나 저PBR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일정을 본다면 이런 관련으로 조금 이어질 수가 있지 않나 그리 보겠고요. 네. 향후에 투자 보실 때는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 리스트가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건데 너무 이제 올랐다 싶은 종목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겠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 로테이션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 이유는 이런 종목들 뭐 신영증권이든 원래 거래가 없던 종목들이거든요. 거래가 별로 없던 증권주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게 들어봤던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뭐 대신증권 이런 기업들은 만약에 조정을 넣으면 좀 조정이 깊게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원래 거래가 좀 없던 종목들은 빠질 때도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안 어. 빠지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렵긴 어려운데 뭐 혹시 시간 되실 때는 아니면 제가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사주나 저 PBR이나 지배구조 관련된 기업 중에서 조금 덜 올랐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들을 한번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 시간에 또 함께 해주신다면 뭐 우리도 일정 부분 좀 많이 올라서 남들이 뭐 이만큼 수익 났다고 할지 못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또 수익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는 함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 출범과 관련된 첫 번째 테마 만나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테마도 저희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유익하셨을 것 같은데 이어서 두 번째 테마 과연 어떤 테마일지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는 우울한 테마예요. 우울한 테마인가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허니문 갔다는데 나는 방구석에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웃을 수는 없는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2차 전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 한번 볼까요? 이제 글로벌로 놓고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XEV라는 거는 뭐냐면 EV가 전기차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기차 데이터를 뽑을 때는 세 가지 정도를 뽑거든요. BEV라 그래가 순수 전기차, 그다음에 HEV라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뽑는데 네. 그래프를 가만히 보게 되면 중국을 빼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배터리가 들어가는 탑재 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 1인 건 다 안단 말이죠. 네. 비아디가 최근에 이제 주가도 뭐 한 달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아디가 한 달에 지금 현재 50만 대 전후를 릴리스를 하거든요. 테슬라의 뭐 지금 3배가 넘는지 않습니까? 와.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저기 보면 비아디 매장이 많이 보여요. 생각보다. 신도시나 좀 큰 데 가면. 네, 저는 별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봤는데 여기 보시면 올해까지 경우도 작년 대 그래프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감소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4월 달까지 데이터잖아요. 네. 작년 대비 동시간으로 하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는 탑재율 놓고 보게 되면 26.8%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중국을 빼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를 강조시켜 드린 거예요. 중국 빼고 봅시다. 여기 보니까 실제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유럽에서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이번 주에 배터리가 올라와도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네, 한번 이제 봅시다.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인데 여기도 가로를 중국을 제외했습니다. 했는데 부동의 1위는 중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 빼고 CATL이 29.6%로 작년 대비해서 한 2%포인트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LG가 실제적으로 밀렸어요. 예, 작년 기준으로 23% 정도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2% 정도로 21.8%. 네. 그다음에 3위가 SK온인데 SK온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조금씩 밀어내니까 그런 거죠. 예, 전기차를. 근데 SDI가 최근에 유상증자하고 오늘 골드만삭스도 SDI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SDI는 무려 11.1에서 7.8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면 합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중국을 제하고 났을 때 21.8, 10.1, 7.8 아이고 계산기를 하면은 31.32에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건 중국을 제외한 거잖아요. 오. 네. 근데 원래는 아니고 옛날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CATL하고 격차는 계속 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된다면 사실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빠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꼭 뭐 시장 때문에 안 간 것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보고 가는 게 뭐냐면 현실은 사실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어떤 그 숫자를 놓고 보고 했을 때는 사실 좋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낙폭 과대라는 거창한 단어를 빼고 나서는 말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한번 그래도 우리가 2차전지를 보시는 분들도 현실을 좀 인지하는 관점에서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면 5위의 파나소닉, 일본의 파나소닉인 네. 것 같은데, 네, 역시나 밀렸네요. 네, 네, 5위가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인데 24년도 한 9.8%에서 7.1%로 많이 밀렸죠. 오. 네, 이유가 네. 있을까요? 파나소닉이 원래 테슬라의 2170 배터리를 납품하던 기업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5월 달 접어들어서 모델 Y는 조금 팔린다고 하는데 네. 워낙 1, 2, 3, 4월 동안 테슬라 전기차가 어. 폭망했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안 팔리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조금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1월 달부터 4월 달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파나소닉이 못하는 부분을 LG엔솔이 다 커버하는 그림으로 로드맵은 짜져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가 네. 나쁜 이야기. 예, 이제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시나요? 또 나쁜 이야기구나.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은 안 보는데 사실 저도 2차전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개인적으로는 바닥을 찍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신 있게 스트롱 바이를 못 외치는 데는 데이터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요거는 이제 중국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는 우리가 말하는 양극재 소재들은 리튬, 탄산 리튬 선물의 가격 추이입니다. 네. 이것만 놓고 보면 60만 원 하던 에코프로 BM이 10만 원까지 빠진 게 옛날 이야기지만은 그때 팔 걸. 23년도에 중국의 탄산 리튬의 가격은 톤당 무려 24만 위안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 돈으로 하면 그는 곱하기 해봐야겠네요. 180원 정도 곱하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24만 위안 하던 중국 돈 톤당 그 탄산 리튬 선물의 가격이 지금 6만 위안이 안 돼요. 물론 이거는 전기차가 안 나갔으면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전기차에서도 지금 안 좋거든요. 그거는 네. 중국발 공급 과잉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실제적으로 판매 데이터의 증가를 앞서가지고 자체적으로 중국의 탄산 리튬의 선물 가격 자체는 중국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방을 좀 타지지 않을까 시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네. 최근에 그 잘 나간다는 비아디가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중국의 전기차 가격을 무려 40% 정도나 디스카운트하는 액션을 취하고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중국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의 전기차나 배터리 소재 업종들이 공급 과잉으로 셀프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점유율 측면에서는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중국발 구조조정이 오히려 시간을 두고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을 바닥을 찍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 탄산 리튬은 뭐냐면 우리가 리튬이라는 게 탄산 리튬이 있고 수산화 리튬이 있는데 네. 탄산 리튬이 보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LFP 배터리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빠진 거죠. 네. 왜냐면 LFP가 CATL도 마찬가지고 거의 중국산 전기차 LFP 배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탄산화 리튬을 조금 더 정제한 수산화 리튬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가격 추이는 사실 수산화 리튬도 탄산 리튬 선물의 가격 추이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 말하면 이것만 놓고 보면 끝이 없는데 한편으로는 탄산 리튬이 망가진 거는 중국에서 망가진 거예요. 네. 물론 그것도 영향 미치긴 있겠죠. 하지만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5월 말 6월 달에 배터리를 많이 하락시켰던 것 아직 시장에서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만 5월 달에 통과한 미국 공화당의 감세안에는 미국 IRA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있는 거는 31년까지 되던 1년 정도 단축한 건 있고 네. 시장 일각에서 우려했던 바로 3년 후 2028년도에 조기 폐지한다는 일몰 조항은 빠져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 관점에서는 감세한 이슈로 나왔던 하락분의 절반 이상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조금 전에 봤던 여전히 이러한 데이터가 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감세한과 관련된 이벤트의 종료 시점은 언제냐? 트럼프는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독립기념일 언제죠? 언제였죠? 7월? 그렇습니다. 7월 4일입니다. 네.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7월 4일 이전에 상원에서 본 감세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최악의 경우 6월 달에 이러한 이슈 자체 이벤트가 종료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물론 예측할 수 없긴 없는데 물론 통과가 되면 또 트럼프노믹스 트럼프의 어떤 힘은 세집니다. 근데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아주 복잡 미묘하게 앨런 머스크와의 불협화음도 일치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6월의 2차 전지는 생각보다 불협화음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게 또 한번 저점을 잡는 관점에서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골드만삭스 이 친구들은 무시하시죠. 네, 골드만삭스가 오늘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양극재에서 LNF를 매도를 아주 그냥 몰상식한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9%대 빠졌더라고요. 네. 같은 근데 영향인 거죠. 그거는 골드만삭스가 판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국내 투자가들이 그 골드만삭스의 매도 리포트의 진정한 의미를 캐치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골드만삭스라는 증권사의 아시아 담당은 불과 2년 전에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얘네들 믿지 마십시오. 23년도 골드만삭스의 과거 역사를 제가 청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23년도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의 배터리 수출은 연간 33% 성장을 전망을 하고 실질적인 GDP 0.3% 기회 효과가 있으며 미국, 중국은 오히려 11%만 보지 않던 애들입니다. 2년 만에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네요. 이게 무슨 갑자기 화가 나네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맞고 안 맞고의 능력보다 근데 23년도에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배터리 성장을 11%, 한국을 33%, 3배 이상 많이 쳐준 이유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냐? 미국과 유럽의 생산 능력 확대, 그다음에 기술적 우위, 미국의 IRL. 근데 이 세 가지가 어찌 보면 지금 25년도에는 다 힘듭니다. 미국과 유럽의 생산 능력 확대도 공장 증설 자체가 지연돼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LG의 얼티엄 셀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우위라는 것도 현재 배터리 원가 경쟁에서 안타깝게도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NCM 3원계 사용공보다 LFP의 사용량이 좀 증가했던가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고 미국의 IRA도 어찌 보면 물음표가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 틀리면 문제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골드만삭스는 생각보다 앞뒤가 안 맞는 게 여전히 LG화학에 대해서는 30% 정도의 목표가를 갖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35만원대 정도의 목표가를 갖고 있고 에코프로 비행과 NF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제적으로 골드만삭스의 LNF 4만 원 리포트 때문에 많이 내렸다고는 합니다만은 새로운 재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를 보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6월 달에 발생할 수 있는 이 가장 최악의 하이라이트 어떻게 보면 감세안에 대한 상원 통과 여부가 오히려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조금 더 허니문 랠리에 끼지 못한 이 불안한 마음을 조금 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와 관련된 두 번째 테마까지 하창봉의 핫테마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도 저희 시크릿 강의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상위 1%가 될 수 있는 퀴즈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퀴즈인지 첫 번째 퀴즈부터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아마 가장 핫한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퀴즈를 좀 냈는데 오늘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네. 자사주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없던 것은 1번 자사주 소각, 2번 자사주 매각, 3번 교환사채 발행, 4번 유상증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사주가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1번, 2번은 정답이 아닐 것 같은데 두 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3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은데 네.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이요. 몇 번으로? 4번 유상증자가 오히려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마 알겠습니다. 답이지 않을까. 3번, 네. 4번 중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정답은 뭘까요? 유튜브도 올라오나요? 실시간? 유튜브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4번이라고 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과연 정답 4번이 맞을까요? 네, 정답은 확인하시죠. 네. 4번이요. 4번이 맞았습니다. 소각이란 말은 1번은 자사주를 태워 없애니까 어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되는 거고요. 주식수가 네. 줄어드니까. 매각이라는 거는 갖고 있는 자사주를 돈을 받고 파는 거니까 또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그건 없는데 네. 기업 입장에서 현금 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음. 세 번째, 교환사채 발행 같은 경우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이나 타법인 주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상증자는 자사주와는 크게 상관이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퀴즈 풀어보고 왔는데 저희 또 두 번째 퀴즈가 남아 있습니다. OX 퀴즈가 기다리고 있는데 OX 퀴즈 과연 오늘 어떤 퀴즈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마 중요한데 지배구조의 개선 방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의 방안이다. 아마 아까 이슈 첫 번째 거 하면서 제가 강조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정답을 아신다면 저희 시청자분들도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저희가 계속 무조건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오늘은 좀 빼셨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더 어려워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정답은 과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개선이 된다고 하는 거면 좋은 게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저도 드는데 네, 이것도 동일합니다. 너무 찍는 건가요? 아무튼 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소의 방안이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제가 뭐 MSCI 선진국 지수 이야기할 때도 한국의 구조적인 지배구조 이슈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배구조의 개선은 어찌 보게 되면 한국 증시와 글로벌 대비 저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이건 교과서에는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밤 11시 하창봉 파트너와 시크릿 투자 전략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심층적으로 우리 시장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 시크릿 투자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를 위한 비법들 가득 공유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내용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아마 지금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걸 같아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산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3조 정도를 매수했더라고요. 한 4거래일 동안에. 제가 엄청 그래서 매수했더라고요. 예, 네. 자료를 좀 준비해봤는데 워낙 이제 작년 7월 때부터 주식을 많이 팔다 보니까 많이 샀는데 뭘 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주식을 뭐 산다면 뭐 200개 다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3조 1천억 정도 매수한 종목을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더니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한 8,500억, 400억대, 삼성전자 7,800억. 그러면 합치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1조 5천억 정도니까 네. 전체 금액이 한 절반 정도를 샀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렇게 공통점은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뭐 금융주한이 몇 개 종목 있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많이 산 거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코리아 비중을 좀 높였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섹터에 대한 매수는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그게 뭐 6만 전자의 어떤 6만 원이라든지 6만 전자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정도로 일단 구심점 정도를 잡으시면 좋다. 물론 이제 외국인도 주식을 사면 지수를 잡아주니까 이제 개별주를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숨통이 트인다 그리 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 이유인데 최근에 이제 원화가 1,35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저도 실제적으로 생각보다 외환 시장도 거의 지금 허니문입니다.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사니까 달러가 들어와서 원화가 강한 것도 있고 원화가 이렇게 강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현대차는 현대차대로 실적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거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원화가 강하니까 가장 수혜를 받는 섹터가 여러분 잘 아는 내수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수주 콜라보레이션에서 실제적으로 신정부의 정책 기대감까지 딱 매칭이 되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유통주나 이런 게 있겠죠.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수출 모멘텀이 컸던 음식료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어서 네. 지금 장은 원화 강세,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 원화 강세됐을 때 대형 수출주들은 조금 주춤할 수 있고 오히려 국내 신정책 관련주로 움직이는 내수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사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가 보는 것도 있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앞으로 바라볼 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섹터에서 많은 투자분들이 약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원자재 가격이 튄다는 거거든요. 지금 WTI 유가도 선물에서는 어느새 65달러 언저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 가격은 조금 온스당 3,500달러 저항을 받고 멈춰 있는데 대표적인 우리가 산업재라고 이야기하는 실버, 은이라든지 기타 구리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원자재 코모디티 관련주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목해봐야 할 이슈와 섹터 그리고 든든한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고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저와 시청자분들이 함께 기다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시장을 주도할 관심주 알려주시는 시크릿 토픽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가져와 주신 토픽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유망주였던 종목이죠. 그동안 또 애플을 꾸준히 강조해 주셨는데 리노공업 최고가 기준 무려 17.10% 등락률 보여줬고요. 다음 종목이었던 셀바스 AI는 16% 가까운 높은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AI를 계속해서 꾸준히 강조를 해주신 만큼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주는데 차례로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종목 중에서 몇 개 종목 먼저 보겠는데 하이닉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저희가 아마 제 생각으로는 4월 초순 정도에 안내를 드렸었는데 저도 이렇게 많이 갈 줄은 몰랐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수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닉스는 크게 보면 사실상 월봉 기준으로는 거의 뭐 25만 원 돌파도 가능한 그림입니다. 다만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다가 다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가 이제 지난 저희가 5월 말 정도에 좀 안내를 드렸다가 이제 좀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네이버는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카카오 대비 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신정부 정책 관련주 중에서는 플랫폼이나 내수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이버가 지금 이 월봉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뭐 20만 원 이하 조금 더 구체적으로 19만 원 전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중기 관점에서는 대형주는 원래 이렇게 바닥을 칠 때 잡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네. 지난주 관심주가 일주일 만에 아주 높은 수익률이 났는데 리노공업은 5만 원 이상까지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메모리 쪽도 있고 최근에 TSMC가 또 내일 5월 매출이 발표되는데 대표적인 TSMC 밸류 체인이도 하면서 또 오늘부터 예정되어 있는 애플 WWDC와도 좀 연결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 보시고 셀바스는 이번 주에 이쪽이 제일 핫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셀바스나 뭐 솔트룩스나 한컴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가장 핫해서 일단 요거는 한번 챙겼다가 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유망주였던 리노공업과 셀바스 AI 앞으로의 상승 추세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를 주도할 관심주는 과연 어떤 종목들일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첫 번째 시크릿 토픽 종목 풍산이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 이번에 또 가져와 주셨는데 이 두 유망 종목들 과연 어떤 매력을 품고 있는지 저희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은 제가 CG를 딱 준비했는데 사실 풍산을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방산 수출 부분이 되는 거고요. 방산 수출엔 좀 매출액 비중 자체는 아직 신동 부분에 비해서는 대략적으로 2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전과 이율로 놓고 봤을 땐 더블 정도가 나오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전략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근에 구리 선물의 가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이번 주부터 움직이는 전력, 전선, 또 풍산 이런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앞으로 6월 달에 조금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PBR 밴드인데 풍산은 8만 원이 넘어도 10배가 안 돼요. 한 배가 안 됩니다. 대표적인 저평가 중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카페24인데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했다가 아주 단기적으로 40% 올랐던 종목이에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죠. 예,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서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지금 증권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걸 GM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GMB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요거 쇼핑몰 거래액인데 2분기 약간 침체, 3분기 증가로 보거든요. 네. 이번이 6월이죠. 당장 다음 달이 3분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5만 원대 이하의 주가는 다시 한번 재공략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실적주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